나도 데이터 과학자가 될 수 있어. 나도 데이터 과학자가 될 수 있어. 나대자 최상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실무자 5편 알고리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고리즘 부분에서는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 아주 이제 일반적인 정의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 학습에 대한 종류, 저희가 이제 배우고자 하는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은 이와 같은 기계 학습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에 대한 목적,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의 특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알고리즘의 정의입니다. 제가 이제 이 알고리즘의 정의는 나무위키에서 이제 인용한 정의입니다. 또 보시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을 의미하는 단어이며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명령어들의 유한 집합 finite set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즉 특정한 행동을 스텝 또는 절차에 따라서 한 스텝 한 스텝 밟아 나가는 걸 알고리즘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아재 개그로 많이 얘기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냉장고에 코끼리 넣는 방법 알고 계시죠? 그죠? 스텝 1 냉장고 문을 연다. 스텝 2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다. 스텝 3 냉장고 문을 닫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웃죠, 그죠? 유머죠, 그죠? 이거를 알고리즘으로 알아듣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알고리즘에 대한 조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입력물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출력.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소 한 개 이상의 결과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명확성이라고 해서 알고리즘의 각 단계는 명확하여 애매함이 없어야 한다. 여러분이 이 아재의 냉장고에 코끼리 넣는 방법을 듣고서 웃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애매하다는 거죠. 과연 코끼리를 넣을 냉장고가 있을까? 그래서 그 후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또 다른 개그들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결국은 명확해서 이게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이 냉장고를 넣을 만한 코끼리가 있을지에 대한 그 부분에 이제 걸린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한성이라고 해서요. 유한한 횟수의 단계를 거쳐서 종료가 돼야 된다는 거죠. 무한 루프에 빠져서 이걸 언제까지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된다 그러면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섯 번째 조건은 이제 효과성인데,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시간 안에 우리가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해야 된다라는 정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냉장고에 코끼리 넣는 방법은 이런 명확성 측면에서 애매하고, 그 다음에 효과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유머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알고리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하지만 알고리즘이 갖춰야 하는 어떤 스텝들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스텝이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명확성 부분에 떨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누가 이렇게 하나요? 얘기하지만 많은 분들, 기업체의 전문가들, 그 다음에 기관의 전문가들이 비슷한 오류를 많이 범합니다. 어떤 오류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업 문제를 가져옵니다. 마케팅 문제 또는 우리 고객 마케팅 어떻게 해야 될지 대안이 필요합니다. 신용평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품질, 또 제품 제조 부분에서는 제조 품질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제품의 선호도를, 고객들의 선호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데이터가 많이 있으니 이거 갖고 분석해 주세요 하고 갖고 와요. 스텝 2, AI를 적용한다. 알파고 이후에 이제 AI가 거의 대한민국의 알고리즘의 대표 알고리즘이 됐습니다. 근데 몰라요, 그죠? 과연 냉장고를 우리가 알고리즘 AI라고 얘기한다면 그 냉장고가 과연 코끼리가 들어갈 만한 냉장고가 있느냐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인공지능이 아닌 자연지능을 갖고 계신 분이라 그렇게 들어갈 만한 냉장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웃으신 거고요.
똑같습니다. 아까 그런 기업 문제를 해결할 만한 AI가 그대로 적용할 만한 게 있느냐? 그 AI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듯이 기업 문제를 AI에 무조건 적용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제일 먼저 필요하고요. 코끼리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처럼, 코끼리의 크기 그런 것처럼 우리 고객들에 대한 이해, 만약에 제조업이면 우리 제품들에 대한 이해, 그것들은 데이터로 나타납니다. 제조 현장 같은 곳에서는 데이터 자체가 제품에 대한 공정 조건들,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했던 그 작업자의 조건들, 그 다음에 원재료, 그 다음에 그 결과로 나오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명확히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한 데이터 간의 관계를 이해한 후에 그럼 과연 AI를 적용할지 아니면 이게 전체적으로 아주 단순한 확률 기법을 적용할지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해결책을 제공해야 되는 거죠.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컴퓨터를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이제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건데요.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학습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디덕티브 러닝이라고 해서 연역적 학습입니다. 이건 연역적 추론을 통한 학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논리를 가지고 어떤 전제 조건 하에 명제를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연역적 논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명제를 전제로 해서 새로운 명제를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에 대비해서 귀납적 학습, 인덕티브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그젬플, 사례들, 하나하나의 개별 사례들을 일반화해서 패턴 또는 모델들을 추출해내는 것을 우리가 인덕티브 러닝,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기계학습의 대상, 우리가 배우는 일반적인 기계학습의 대상이 바로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데이터나 그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실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요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머신러닝 학습을 시키게 되는데요. 이 머신러닝 기법 또는 딥러닝 기법 또는 여러가지 예측 모델링 기법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용도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용도를 알고 있어야 그런 용도에 따라서 이런 예측 모델을 가져올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러면 그 예측 모델을 갖고 오게 되면 향후에 새로운 데이터에다가 해당되는 예측 모델을 적용해서 예측 결과를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밑에 있는 숫자들 보시면 1, 2 다음에 3이 주어지고요. 4, 8을 넣으면 12가 주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학습을 이미 하게 됩니다. 이게 1, 2를 넣어서 3 연속된 숫자의 나열 아니면 두 개의 숫자의 합인가? 그다음 두 번째 걸 보면 4, 8, 12 요 두 개를 더한 거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학습을 해서 두 개의 숫자를 더한 게 y값으로 주어지는 모델이구나.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데이터로 15, 30 주어지면 두 개의 데이터를 더한 45라고 하는 새로운 결과값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패턴 또는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데이터 마이닝의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우리가 3탄에서 마이닝에 대한 개념 및 목적 배울 때 나왔던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 또는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 예를 들면 우리 고객의 데이터로서 나이, 주소, 수입, 취미, 구매, 등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결과물을 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면은 목적이 명확해집니다. 이 우리 고객들이 어떤 구매액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한 달간 구매를 얼마나 할지를 알고 싶다 라는 게 우리가 목적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고객들을 등급을 내는 방법에 의해서 등급을 내고 있는데 이 해당되는 고객들이 어떠한 등급을 가질지를 알고 싶다. 그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구매액은 잘 아는 것처럼 제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정량적 변수이고요.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정성적 변수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나이, 주소, 수입, 취미라고 하는 게 X라는 변수가 되고요. 구매액, 등급이라고 하는 게 Y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걸 맞추는 모형을 만들 거냐 또는 등급을 맞추는 모형을 만들 거냐. 근데 X,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이 고객에 대한 데이터 중에서 X 변수들 중에서 나이, 주소, 수입, 취미 어떤 걸 사용할 거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런 여러 명의 고객들이 하나하나의 개체가 되는데 개체들 간의 유사도를 먼저 찾아서요. 그러한 유사한 고객들에 대한 구매액의 평균값을 구하거나 유사한 고객들의 등급의 많은 다수가 차지하고 있는 등급으로 우리가 책정을 해주는,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엔 앞에서 보셨던 것과 같은 이 독립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학습을 한 후에 모형을 만들고 해당되는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배웠던 것처럼 이 전체적인 모형에서는 릴레이션, 관계를 찾는 모형이 있고요. 이 관계 모형은 개체 간의 연관성 규칙을 찾거나 군집 분석을 하거나, 그래서 연관성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고객들의 장바구니 내에서 같이 함께 구매가 되고 있는 물건들을 찾아내는 기본적인 로직은 그런 로직인데요. 뒷부분에서 제가 그러한 알고리즘 방법론마다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에게 잠깐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속성 간의 관계에 따라서 차원을 축소해서 변수의 수를 줄이거나 이 변수 중에서 중요한 새로운 변수를 찾아내는 주성분 분석을 수행하는 것들이 바로 관계를 학습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예측을 위한 문제가 됐을 때는 과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매액과 같은 정량적인 변수를 예측하고자 할 때에는 선형회귀 분석 방법이나 인공신경망 방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급과 같은 정성적인 변수를 예측할 때에는 나이브 베이즈 방법이나 의사결정 나무의 방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계략적인 제가 특성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은 슈퍼바이드 러닝, 그래서 슈퍼바이드 러닝은 아까 말씀드린 Y가 존재하느냐, 그래서 Y가 존재하는 경우 교사학습이라고 하고요. 비교사학습에서는 우리가 맞추고자 하는 Y 값이 존재하지 않고 X 변수들만의 값을 가지고 우리가 학습하는 경우를 비교사학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사학습의 대표적인 방법은 선형회귀 분석이 있는데요. 이 입력 변수, 출력 변수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하나의 방법을 설명할 때마다 해당되는 방법에 대한 변수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아까 얘기했던 나이든 수입이든 이와 같은 입력 변수, 독립 변수, X라고 하는 변수들의 선형 결합에 의해서 출력 변수, 종속 변수의 값을 예측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되죠. 그래서 그러한 사실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게 변수간 3포 정도, 3포도 같은 걸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형태를 찾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브 베이즈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은 우리가 조건부 확률, 즉 특정한 독립 변수에 유사한 조건을 갖는 데이터를 찾아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대의 모든 사람들의 데이터, 20대이면서 예를 들면 수입이 3천만 원대에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다 갖고 와서 그 사람들의 클래스가 어디에 속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한 조건들이, 입력 변수의 조건들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어서 학습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 개별 조건으로 따로 떼어서, 그래서 나이 조건 따로 떼서 해당되는 사람의 클래스가 어떤지, 그 다음에 수입 조건을 따로 떼어서 해당되는 그 수입 조건이 어떤지를 따로 구한 다음에 결합하는 형식의
그래서 독립성을 가정하는 나이브 베이즈 방법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나무라고 하는 방법은 우리가 특정한 입력 변수, 즉 독립 변수의 값에 분리된 값에 따라서 과연 출력 변수가 얼마만큼 잘 구분될 수 있느냐. 그래서 통상적으로 의사결정 나무에선 정성적인 변수, 그래서 특정한 사람이 어떤 등급에 속하느냐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만약에 해당되는 독립 변수의 조건에 따라서 분류된 출력 변수들의 등급을 봤을 때 다양하게 존재하면 안 되고 하나의 등급에 속하는 사람들만 모여져야 되는 순수한 집단으로 잘 구분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이것도 제가 알고리즘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공신경망 기법은 사실은 선형회귀 분석의 2차적인 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게 사실은 특정한 인풋 노드들이 주어지고 이 중간에 히든 노드라고 해서 숨겨진 노드들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출력 변수가 있을 때 사실은 우리 선형회귀 분석은 이 변수 하나, 둘, 그 다음에 세 개의 변수가 이 y라고 하는 변수와 어떤 릴레이션을 갖고 있느냐를 선양 결합 함수로 만드는 거라고 하면요. 사실은 이 인공신경망은 이 뭔가 모르는 우리 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세포하고 유사한 이러한 신경의 인풋이 영향을 주고 이렇게 영향을 다 각자 주고 그 다음에 그 신경세포에서는 최종적으로 뇌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과정들이 결합이 돼 있다라고 보는 게 인공신경망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숨겨진 노드를 사용한다는 거. 또 하나의 특징은 이 특정한 자극을 선형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떠한 함수에 의해서 우리가 신경세포에 의해서 특정한 자극은 참을 수 있는 자극은 여러분이 참아내듯이 그거에 그대로 자극을 반응하지 않거든요. 그러한 전이 변환을 한다는 그런 변환을 통해서 다시 아웃풋에 영향을 주는 함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공신경망은 이와 같은 히든 노드, 히든 레이어에 있는 노드들로 인해서 최종적인 결과값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블랙박스의 역할을 해서 여러분이 분명한 인풋 변수와 아웃풋 변수의 관계를 다이렉트한 릴레이션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건 또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비교사 학습 중에서 연관성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품들 간의 연관성을 보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따지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과연 그러한 조건부 확률로 구한 게 상당히 유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의존성을 판단할 수 있는 리프트라고 하는 척도를 사용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집 분석, 이거는 유사도. 그래서 변수들 간에 개체들 간에 얼마만큼 유사한 특성을 갖느냐를 새로운 군집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집단을 굉장히 많은 개체들을 여러 개의 몇 개의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는 군집으로 찾아내고자 하는 방법이고요. 데이터 축소 기법은 사실은 변수의 수가 굉장히 많을 때 유의미한 몇 개의 변수로 추출해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그 변수들 간의 릴레이션 찾는 방법들은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럴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저희가 피벗 테이블 가지고 분석하는 것들에 보면 출력 변수와 독립 변수들 간의 관계를 찾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한 독립 변수들이 여러 개의 결합으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관계를 찾는 방법을 피벗 갖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방법론에 집어넣어서 여러분이 모르는 결과물을 얻기보다는 그 전에 여러분들이 관련 있는 변수들 몇 개 선별해내기 위해서 이러한 피벗 테이블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전에 여러분 보셨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 가지고 한번 보실 건데요. 지금과 같이 이런 데이터들이 주어져 있을 때 제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삽입해서 피벗 테이블 할 건데요. 피벗 차트 갖고 한번 해볼게요. 피벗 차트 및 피벗 테이블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을 옵션 하셔서 저는 이게 이제 클래식 피벗 테이블 레이아웃 표시를 좋아한다 그랬죠. 그걸로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요 필드들이 안 보이는데요. 요 필드 중에서 볼게요. 과연 아파트 가격에 어떠한 변수들이 영향을 주고 있느냐. 요 강변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보고요. 프라이스 한번 위에다 넣고요. 그래서 X와 Y 간의 관계가 되는데요. 제가 일단 한번 해봤던 게 여기에 데이터를 그룹을 좀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룹이 이렇게 안 지어져 있을 건데요. 클릭하셔서 들어가서 1억 5천 이하에 해당하는 걸 시작으로 놓으시고요. 단위를 1억 5천으로 넣으시고 끝부분은 10억으로 놓고요. 그 이상은 10억 이상인 거죠. 그죠?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지금 보시면 1억 5천 이하, 그 다음 1억 5천에 3억, 3억에 4억 5천, 4억 5천에서 6억 해서 여기 이제 10억 5천까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10억 5천 이상이 되는 아파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프라이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잡아서 값 필드에다 넣어주게 되면 해당되는 조건에 해당하는 아파트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아래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그 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지금 보시면 4억 5천에서 5억 9천, 6억 사이에 있는 아파트가 훨씬 많아지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뒤에 6억 넘어가는 거, 그 이상의 데이터. 그 다음에 심지어 10억 5천이 넘어가는 아파트들은 강변 아파트들에 주로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 이러한 리버 강가에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준다. 이걸 보실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라고 제 얘기를 드렸냐면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값 표시 형식의 행합계 비율을 딱 넣으시면 지금 보시면 원래 프라이스가 3.2%, 저 1억 5천 이하가 17% 이런데 지금 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요게 작은 가격에는 몇 개의 데이터가 없다가 뒤로 갈수록 4억 5천 이상, 6억 이상, 7억 5천 훨씬 더 많은 수. 그래서 10억 5천 이상 되는데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이 총합계의 비율에 대비해서 이 두 개의 데이터의 차이가 상당히 큰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 리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의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옆에 또 붙여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렉션, 서울이 어느 방향에 있느냐, 남쪽에 있느냐, 북쪽에 있느냐, 그 다음에 센터에 있느냐,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느냐, 이런 데이터를 넣어서 보시면 명확하게 또 그 차이가 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안 보이니까 오른쪽을 좀 당겨서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4.5%인데 이 강변에 있느냐라고 하는 강변에 있지 않은 아파트들은 비슷한 경향들을 보이는데 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조금 좀 차이가 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간략하게 얘기 드리면 이 리버 사이드에 있고 그 다음에 디렉션이 어느 방향에 있느냐 이 두 가지 변수 모두가 유의한 영향을 프라이스에 준다. 그래서 향후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정량적인 지표들 다른 변수들도 여러분들이 넣어보면서 실험을 하신 이후에 결국 프라이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종속 변수에 관계를 줄 수 있는 독립 변수에는 리버나 디렉션들이 다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까지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차피 그 유튜브 강의니까요. 구독 다 듣고 유용했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